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강의는 저거 뭐 엄청 거창합니다. 네. 무너지지 않는 삶을 잘 사는 삶 뭐 이런 거보다도 잘 살고 번영하는 삶 이거보다도 무너지지 않는 그 삶.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탄력 회복성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많이 사람들 입에서 특히 이제 심리 치료나 상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그 탄력 회복성 영어로 하면 이제 resilience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탄력 회복성이라는 건 이제 용수철 보시면 이렇게 쭉 눌렀다가도 딱 넣으면 다시 딱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탄력성인데 이제 용수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세게 무거운 무게가 주어지면 이제 탄력성을 잃게 되죠. 회복하지 못하고 찌그러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또 그 용수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너무 잡아당겨도 결국 이제 또 탄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용수철도 이 탄력성을 잃지 않게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용량에 따라서 그 용수철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적용해서 이제 요즘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제 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자신의 그 삶의 무게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더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무작정고에 못 버티냐, 뭐 그 정도도 못 버티냐. 용수철도 다 그 견딜 수 있는 용량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조건 뭐 너도 그 정도도 못하냐, 뭐 이렇게만 몰아가는 것은 그냥 무책임한 비난이겠죠. 그래서 뭐 자신이 어느 수준에 감당할 수준을 타고난 그런 회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어쨌든 그 탄력성을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타고난 자기의 수용 역량을 뭐 한꺼번에 늘리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어쨌든 그 탄력성을 잃지 않으려는 어쨌든 최소한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힘을 좀 길러야 하겠다.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그런 이제 심리 치료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CBT라고 해가지고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데요. 앞에 이제 Cognitive가 붙은 게 이제 바로 뭐냐면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성적인 접근, 우리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그 탄력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 마음가짐을 바꾸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이제 탄력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그런 힘을 좀 기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접근법인데요. 제가 뭐 그 접근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 접근법, 현대 지금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그 널리 지금 보급되고 있는 또 많이 행해지고 있는 심리치료법인데요. 이 CBT의 핵심적인 그 치료 방법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말씀드릴 이 스토아주의,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CBT라는 그런 심리치료법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CBT 같은 현대적인 심리치료법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스토아주의, 전통적인 철학이 아주 오래된 고대 2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오래된 철학의 사조,
이 사조 속에 이 현대 심리 치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이 누구의 목소리를 말씀드릴 거냐, 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제 황제 철학자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삶에 대해서 정답이 뭐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그 정답이 없죠. 감히 누구의 삶에 대해서 누가 감히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정답이 없는데, 저는 삶에 대해서 정답이 없으니까 삶이나 또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결론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답이 없지만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고, 오늘 이런 이제 시도가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까? 이런 방식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시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걸 들으면은 뭐 삶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정답이 나오겠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황제 철학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스스로 듣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프레젠터가 없어갖고 저희 도와주시는데, 네, 넘겨주십시오. 네. 먼저 이제 황제 철학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저 배경을, 역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 뭐 제일 유명한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이고, 뭐 이제 벌써 서기 72년, 뭐 지금부터 뭐 거의 2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뭐 엄청난 건축물이고, 우리나라에도 뭐 5만 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스테디움이 몇 개 없을 텐데, 여기 벌써 5만 명이 들어가는 대단한 로마의 그 당시 뭐 이게 다 권력이죠, 그렇죠? 이게 다 권력이죠. 권력이 있어야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기술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는 그런 국가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봤는데 5만 명이 가득 들어갔다가도 들어가고 나오는데 20-30분밖에 안 걸린대요. 5만 명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또 설계를 잘해가지고 5만 명이 지금부터 다 나가세요 해도 20분이면 다 나온답니다. 큰 문제 없이. 상당히 뭐 훌륭한 건축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요 이제 이게 판테온.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또 우연히 봤던 이 판테온을 마치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건축가가 이 판테온, 여기 구멍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 구멍이 실제로. 이곳을 지금 언제 지었냐 하면은 팩스 로마나라고 해갖고 로마의 이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로마가 뭐 어쨌든 문명사적으로 뭐 하여간 제국 그 자체의 힘이라든가 뭐 또 어떤 뭐 건전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이제 최고의 수준에 있던 시기죠.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들이 통치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었다는 거죠. 이게 이 싱가포르에 가면은 애플 스토어, 여기 그 싱가포르 거기 제일 번화한 곳에다가 지어놨는데요. 이거 본따서 저기 구멍 뚫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떤 건축 기술을, 그때 제가 봤는데 하여간 그 방송에서 그 건축가들이 나와서 이걸 설명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2000년 전. 근데 이제 그분도 강조한 건 뭐였냐면, 이게 얼마나 짓기 힘들었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짓기 힘들었는데 이걸 지었다면 얼마나 강한 권력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큰 부가 있었겠느냐, 이것을 지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권력, 이 로마 황제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것이었던 거죠. 이런 건축물들이 그걸 이제 증명합니다. 이제 이 5명의 황제 가운데 마지막 황제,
5명의 현명한 오현제라고 하는 현명한 황제 가운데 마지막 황제가 바로 오늘 이제 주인공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사실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 시기로 따지면 바이든 같은 그런 위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전 세계를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호령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유사한 위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그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면 로마 황제의 위치는 무엇이었나? 지금의 미국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자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아마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잠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사람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거 조금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게 뭐냐면 뭐죠 이게? 글래디에이터. 네, 글래디에이터.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좀 음성을 좀 키워주실까요? 이거 글래디에이터 이제 첫 장면이죠. 어떤 나는데요? 나네요. 좀 들리시죠? 이제 소리. 네. 그래도 자막이 있으니까 큰 문제. 이 영화 참 재밌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제 여기에 아우렐리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에 첫 장면에 이제 로마 군단이 저 북쪽의 야만인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첫 장면인데요. 귀신같이 생기신 분들. 아주 지금 허약한 모습이죠. 실제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일생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아주 그냥 병약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일찍 죽지는 않았고요. 이 당시로서는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60대까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찍 약했지만,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전투가 끝나고 주인공인 막시무스하고 대화하는 장면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지금 막 뭘 쓰고 있죠.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영화는 픽션이에요. 사실은 픽션이고, 저런 막시무스 장군이 사실은 제일 이제 픽셔널 캐릭터이고,
사실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 아들이 그 뒤를 물려받았는데 걔가 폭군이 되고 한 것도 다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에서 제일 거짓말은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제일 거짓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 했는지 아닌지 뭐 저도 알기는 없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들과 여러 가지 뭐 편지들, 이걸 토대로 해서 보면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돼서 비로소 인생은 뭐고 내가 뭘 남기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일생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생을,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죽음이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이 사람을 그냥 평범한 정복군주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전쟁 신나게 하다가 사람 많이 죽이고 하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잘 산 건가? 이렇게 후에 뭐 이게 되돌아보는 정도의 평범한 그냥 그 권력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 동안을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넘어가는데, 이 아우렐리우스는 아까 이제 막 뭘 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황제가 된 이후로 계속 그 북벌에 나섰습니다. 야만인들과의 전쟁에. 그건 뭐 사실은 이 사람이 특별한 정복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들의 일종의 의무입니다. 이 북방의 이 야만족들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들의 의무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국가 지키려고 나간다기보다는 한몫 잡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전리품 자기가 다 챙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마에서 매년 그냥 전쟁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북방의 그 야만족들이 쉽게 뭐 조공 바치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이 아우렐리우스도 뭐 거의 거기 원정에 나가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막사에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일종의 이게 뭐 일기처럼 계속 글을 쓴 거죠. 뭐 일기처럼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계속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명상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으로 이제 나중에 묶여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책을 일부러 뭐 의도적으로 이제 책을 집필한 게 아니고, 늘 그렇게 자기 삶을 성찰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이제 써왔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책이 된 것인데요. 뭐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21년에 탄생해서 80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딱 60에, 우리 나이 아니죠. 이제 만으로 해야 되죠. 만으로는 이제 60까지는 살지 못했는데, 이제 20년 정도 재위를 했습니다. 20년 정도 재위를 했고요. 네, 마지막 5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입니다. 스토아주의를 신봉을 했고요. 이 책 속에서 이제 자신이 스토아주의자 이런 것을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스토아주의에 따라서 삶을 살아오고 있다,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아우렐리우스는, 마르크스는 한 번도 아니다까지는 넘어가지만 하여간 일생 동안 자기 삶에 되돌아보면서 늘 살았다고 했고, 이제 이 명상록 안에 보면은 바로 자기의 롤 모델로 여러 명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처형이 됐죠. 처형이 됐는데 이제 그런 재판을 거쳐서 민주주의적으로 처형이 됐죠.
어떤 폭군에 의해 가지고 막 그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누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처형된 민주주의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형된 그래서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그 재판정에서 이제 자기 변론권이 주어졌는데 소크라테스에게 변론권이 주어졌는데 그 변론을 장시간에 걸쳐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변론에서 그걸 이제 여러 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플라톤도 받아 적었고 또 다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도 따로 받아 적었고 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 지금 이제 스토아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스토아주의의 아주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저 되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거기서 했습니다. 사실 이걸 좋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막 꾸짖으면서 한 겁니다. 되돌아보지 않은 상처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매심원들이 그런 소리 듣고 기분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가지고 에이 저 사형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자기는 뭐 이제 뭐 등해가 되겠다. 쇠파리.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하다 이 아테네 시민들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있는 그냥 아무 힘없이 무기력한 소처럼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그 소의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간지럽히고 찌르고 이래가지고 소를 어쨌든 깨어나게 만들겠다. 그런 이제 그래서 자기가 등해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깨어나는 것의 중요성은 사실은 마르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명상록 있잖아요. 그 명상록을 보시면요.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특히 뭐 아침에 잘 안 일어나는 아이가 있다. 그럼 거기에 그 명상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깨어나라. 일단 깨어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애 있으면은 황제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깨어나라. 너 지금 뭐 하냐. 하여간 쓸데없는 얘기겠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추상 같은 호통, 되돌아보지 않는 삶,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 추상 같은 호령을 가장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을 딱 한 명만 꼽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지만 가장 절실하게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은 마르크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누구나 자신의 유한성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말이 늘 막 죽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늘 죽음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성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 30년 전쯤에 심야 밤에 TV 광고 중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멋진 최고의 멘트 어떤 술 광고였는데요. 옛날에 TV에서 술 광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100년도 못 살 인간이 1000년의 인신으로 살면 되겠느냐. 100년도 못 살 인간이 1000년의 인신으로 살면 되겠느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술이나 마시라고 그런 얘기였는데 그 광고는 사실 상당히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이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던 자기의 삶을 꾸려가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삶은 영원할 거야 그냥 무작정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 두려워하고 죽음은 자기하고 무관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굉장히 경계한 거죠. 그것은 이제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뿌리를 두고 내려온 스토아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이제 그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
스토아주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삶의 원칙들이나 어떤 삶의 행동 지침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 이 생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비극적인, 우리가 늘 모든 사람이 이제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한번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박경민 씨죠? 네. 잠깐만 멈춰주실래요? 네. 요거는 목이 좀 커야 한글밖에 안 나와서. 이게 제가 우연히 TV에서 본 박경민 씨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 장면입니다. 요거 찍으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이제 저 사회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은, 선생님은 왜 그렇게 비극적인 글을 쓰시냐,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다, 뭐 김약국의 딸들이라든가 뭐 전쟁과 시장인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상당히 내용들이 좀 어둡고 비극적인 결말의 그런 소설들이 많은 점을, 이제 왜 그걸 좀 밝고 즐겁고 행복한 소설을 안 쓰시고 왜 그런 걸 쓰시냐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희극이라는 코미디하고도 전혀 내용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희극이 비극보다 쓰기가 어려운가? 여기서 생각나는 건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를 쓰기 전에 다른 작품을 쓸 때 백치를 구상을 했어요. 구상을 할 때 그 무슨 말이냐면, 로소와 말이니까 번역이죠. 진실로 아름다움을 쓰겠다. 근데 진실로 아름다움을 쓴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 우리 삶의 생명이 처해 있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참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연대역에 원주 캠퍼스에 호수가 있어요. 근데 수의 말씀이 밤에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얼음을 댄대요. 거기 철새가 많이 오거든요. 이 철새들이 도중에 먹었다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서 더 먹으려고 이 호수가 다 얼어버리면 먹거리를 못 찾거든요. 그 밤에 그 새들이 날개를 가지고 얼음을 의지하게 밴드를 치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첫마디 탁 하는 얘기가 참 살기 힘들다. 그래 그 다음날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폭판에 동그랗게 물이 얼지 않고 얼음바닥에 새들이 쫙 앉아있어요. 그처럼 산다는 게, 생명이 산다는 게 다 힘들어요. 그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나비를 춤춘다고 그러고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비가 왜 춤을 추면 노동을 하는 겁니다. 꿀을 찾아서 날아가는 그 노동이에요.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지 차라리 춤추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춤추는 거 아니는데 이제 춤추는 것처럼 인생은 본란을 노력이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만 희극이라는 비극에 비해서 상당히 그게 그렇기 때문에 희극이 어렵다는 거지. 천사를 그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은, 생명체의 삶은 그 자체로 어렵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버텨내고 살아가는 게 그 자체로 힘들고, 그래서 자기는 희극은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소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비극은 널려있다. 비극은 널려있다. 생명체들이 조금이라도 먹이를 더 먹어야 그래야 저 또 따뜻한 데로 날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밤에 물이 얼지 않기 위해서 그걸 계속 내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왜 생명을 계속 살아내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삶 자체도 비극적인데 또 절대적인 한계,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이미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가 또 인간에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통찰, 그 성찰, 이런 것들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한계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 정도 위상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권력자는 뭐 이런 일과 무관한 것일까요? 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권력자는 이런 뭐 비극과는 거리가 먼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마르크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인간적인 또 생물로서의 한계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겪었던 삶의 비극은 뭐 그 누구의 비극적인 삶과 비교해도 전혀 뭐 이게 더 약하다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비극적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거든요. 아우렐리우스가 겪었던 일들은 이제 정에서도 비극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재임 기간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럽 최악의 전염병 중에 하나가 터졌거든요. 이 로마에. 이걸 이제 보통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안토니누스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긴 이름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역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토니누스는 마르크스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안토니누스 역병으로 해서 5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지금 추산해요, 많은 역사가들이. 500만 명이면 뭐 엄청난 거죠. 고대 사회에서 500만 명이 희생이 됐다. 로마 시민들 뭐 절반 이상이 뭐 죽었다고 할 정도. 그리고 나중에 마르크스도 결국은 이 역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혼란과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산 거죠. 자기 주변들, 자기 자식들도 다 거기에 이제 그 희생양이 되고 했을 테고요. 그런 이제 또 가장 또 최고 권력자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속절없이 죽는 것을 지켜본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전선에서 그 약골이잖아요. 엄청난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요, 편지나 이런 거에 보면요, 이 마르크스를 만난 사람의 어떤 묘사 중에는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그래서 속이 들여다 보일 것 같다. 저 사람은 옷을 벗으면 내장이 다 보일 것 같다. 하도 창백하고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런 표현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허약한 사람이 제국의 최전선에서 거의 20년 세월을 거의 내내 그 전쟁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야말로 정말 최전선에서 실제 전투를 지휘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권력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상당히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인 대규모 반란을 이제 겪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반란을 누가 일으키냐 하면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카시우스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카시우스도 아까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좀 왜곡돼 있죠. 근데 이 카시우스는 아우렐리우스의 가장 친한 이제 절친이었고, 로마의 가장 강력한 군단 중에 하나인 이제 시리아 군단, 저 중동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시리아 군단의 최고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 사람의 반란으로 로마 원로원이 벌써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황제는 저 전방에 가 있지. 지금 가장 강력한 시리아 군단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얘네들이 지금 로마로 오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가들은 지금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로 줄 서야 되냐. 그러면서 막 원로원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막 엄청난 이제 대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전에도 제가 허약 체질이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40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온갖 만성 질환에 시달렸다. 구체적으로 뭐 몹시 쇠약해지고 그다음에 이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뭐 엄청난 그 힘들고 게다가 황제로서 이렇게 편안한 황궁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전쟁의 그 막사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13명의 자녀를 이제 일생 동안 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8명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고대 세계에서 아이들이 죽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이제 흔한 일이었긴 했지만 황제잖아요. 황제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8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파우스티나 자기 황비도 30대 중반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 가정사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상실이라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극적인 삶의 조건에서 조금도 낫지 않다는 거죠. 조금도 낫지 않고 조금도 뭐 그것으로부터 그 황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해당이 안 되고 하지 않는 오히려 황제라는 지위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이 고통을 짊어지기도 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자기의 삶을 늘 되돌아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늘 고민하고 이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했던 그런, 그리고 그 고민을 명상록으로 남겼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힘을 어디서 얻었냐? 이런 비극적인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 바로 스토아주의에서 얻은 것입니다. 스토아주의를 이제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봉했죠. 스토아주의는 이 스토아라는 말은요, 이 회랑, 복도를 가리키는, 공공건물의 이런 복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는 특별한, 스토아는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그 토론을 벌이던 곳이 이 회랑, 기둥이 있는 회랑, 여기 이제 모여서 옹기종기 이제 여기 막 앉아갖고 여기저기 앉아서 서로 막 토론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아주의라는 말은 거기서 유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토아주의, 우리 옛날 국민윤리, 요즘에는 국민윤리라고 안 그러고 뭐 다르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스토아주의하고 에피쿠로스 이렇게 막 대립하는 고대 세계의 윤리설로 많이 나오는데 에피쿠로스주의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거고요. 스토아주의는 스토아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장소, 이들이 모였던 장소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의 가르침을 받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가르침을 이제 하나하나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명상록. 이 명상록이 바로 이제 오늘날 스토아 철학의 일종의 바이블인 거죠. 스토아 철학의 가장 정수를 담고 있는 바이블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이 뭐 없는 건 아니고 사실 가장 더 대표적인 스토아주의 철학자는 이제 에픽텍토스라는 노예 철학자인데요. 에픽텍토스는 사실 정식으로 보기 책이 뭐 에픽텍토스도 대화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 책도 이제 스토아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 명상록,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또한 스토아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제 성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이 사람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예 철학자 에픽텍토스입니다. 에픽텍토스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전형적으로 저렇게 목발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 에피소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고 스토아주의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전형적으로 보여준 에피소드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 에픽테토스가 가장 전형적으로 이 스토아주의의 가르침을 아주 정형화한 그런 이제 어떤 표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에픽테토스의 보통 통제의 이분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의 조건에서 생명체로 살아가게 돼 있고, 자,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던 것은 이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닿을 수 있는 일, 이거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닿는 일, 이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 이거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라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죽음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인데 그걸 내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내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왜 어떤 좌절할 일이냐. 그거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대신 내 능력 안에 있는 거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게 과연 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겁니다. 내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성찰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라. 문제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결과적으로 적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스토아주의의 통찰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그런 통찰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지침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명상록 속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CBT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쓰이는 말이거든요. 인지적 거리두기라는 거, 인지적 거리를 둬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설령 몸이 베이거나 타거나 곪거나 썩더라도 내 몸에 생긴 신체적 감각은 그 자체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그런 감각에 대한 나의 판단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쁘다라고 판단할 때 그게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그런 내 몸에 생긴 여러 가지 고통이나 괴로움과
인지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건 아픈 건데 그냥 아픈 거야. 그건. 이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안 느낍니까? 고통은 느껴지는데 이 고통을 내가 이건 나쁜 거야,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에픽테토스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를 망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 감각으로 주어져 있는 거, 누군가 나를 어디서 다쳤다든가,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이제 노화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고통을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요,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내 몸에 고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내 몸에 고통이 있구나.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100% 통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죠. 이들이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딱 하나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판단을 못 내리게 만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지? 고통스러운 데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후로 이걸 왜 나쁜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도 판단을 일소해라. 판단을 버려라 라는 거죠. 판단을 버려라. 나는 지금 해를 입었어. 나는 지금 큰 피해를 봤어. 이런 생각을 버려라. 이런 생각을 버리면 그 해악 자체도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이게 오늘날 그 CBT에서 그 심리 상담할 때도 실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인지적으로 거리를 둬라. 너에게 발생한 일과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 사이에 거리를 둬라. 그걸 너무 밀착시키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 이게 정확히 마르크스의 책 속에서 마르크스가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래봤자 어쩌라고 이런 태도를 아까 건방진 말투처럼 들리긴 하는데, 옛날에 저희 그 은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그 영어 중에 그걸 막 소왓 정신이라고 막 말씀하시는 소왓 정신, 우리는 소왓 정신이 필요하다. 소왓이라는 게 영어에서 소왓, 그게 바로 어쩌죠? 그게 어쩌라고, 이게 바로 소왓이잖아요. 요런 태도를 그러니까 시건방지게 듣지는 마시고, 이제 약간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객관적 표상을이라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객관적 표상을 이제 유지하라. 객관적 표상을 가져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 나에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나의 어떤 그런 주관적 욕망이나 이런 걸 갖고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최대한 유예하고 어떤 사태나 사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쿠스가 실제로 이제 산의 진미가 막 널려 있으면 우리 저거 너무 맛있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욕망을 막 자극하고, 그래서 또 그것이 거꾸로 음식에 대한 욕심을 막 또 불러일으키고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지 말고, 여기에 예를 들면은 닭 요리가 나왔다. 그럼 이거를 이건 치킨이다, 이거 K치킨이다, 이렇게 이건 맛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죽은 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막 회 같은 거 막 고급스러운 회가 딱 나오면은 이거 죽은 생선이구나. 야, 오늘 우리 죽은 돼지 먹으러 가자.
그게 객관적으로,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돼지고 죽어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가. 이거를 이거 뭐 입에 넣어도 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건 너무 맛있고 뭐 돼지고기 돼지 요리 맛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죽은 돼지고 저건 죽은 생선이고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에 아주 뭐 값비싼. 그럼 이 포도주에 대해서도 자꾸 사람들이 이거 비싸고 맛있고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꾸 비싼 것들 찾게 되고 저 맛있는 거 찾게 되고 이런 맛 좋은 포도주라는 게 결국은 발효된 포도주 아니냐? 포도즙이 발효된 거 아니냐? 이거 발효된 포도즙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너네 가셔가지고 이 발효된 포도즙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뭐 발효된 포도즙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현실 그 인식이 딱 되실 겁니다. 너무 이 상표나 이런 걸로 부르지 마시고 이 발효된 포도주구나. 발효된 포도즙이구나. 뭐 이렇게 이거 막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사태를 이렇게 막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는 거죠.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막 시뻘건 아주 그냥 시뻘건 그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용어들을 막 써갖고 지금 내가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막 이제 막 상황을 과장해서 막 묘사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해치는, 자기 마음을 더 해치는 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더 현실성 있는 오일의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더 현실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을 기술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이 사태나 어떤 사물을 기술해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객관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죽은 돼지는 누가 보더라도 죽은 돼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죽은 돼지니까 그만큼 이건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맛있는 돼지고기 하면은 누가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맛있고 더 맛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고 가치 판단에 그런 이제 의견 차이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더 맛있는 걸 찾으려는 욕망도 나올 수 있고 그러지 말고 좀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건조하지만 정확한 묘사를 언어 구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상황을 맞으면요 아주 그냥 성급하게 그냥 단정합니다. 어떤 일을 딱 겪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정을 막 이제 과장하고 어떻게든지 막 어필하고 싶고 내 괴로운 심정 이런 것을 막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괴로운 심정을 달래는 방법인 것처럼 막 이게 완전히 끝장이야 망했어 막 이런 거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시면. 근데 이제 그러지들 말라. 그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시고 어른들 왜 그걸 항상 부정적으로 하냐. 결국 이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기 상황을 너무 감정적으로 과장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만약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세상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떤 일을 겪었어도 세상은 결국 그냥 돌아가게 될 거고 지금 우리 와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괴로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결국 과거에 있었던 그 괴로웠던 일, 정말 죽고 싶었던 일, 지금도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지만 지나갔잖아요. 나는 그게 이게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다고 나를 계속 감정조력을 과장하면서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망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나왔잖아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너무나 괴롭고 세상이 끝장나는 일처럼 느껴져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돌아갈 것이고 나도 어떻게든 계속 살아남아 있겠지. 어떻게든 버티겠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제 객관적 표상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객관적 표상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 에픽테투스 아까 이제 그 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요 앞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넘어왔거든요. 에픽테토스가 왜 다리를 절게 됐냐 하면은 그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가 참 묘해요. 유명한 스토아주의자 중에는 노예도 있고요, 황제도 있어요. 그 스토아주의의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죠. 노예도 있고, 황제도 있고, 또 뭐 유명한 정치가들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았던 그런 철학입니다. 근데 에픽테토스에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 하루는 에픽테토스가 이제 노예로 신분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의 주인이 아주 그냥 심통이 나쁜, 심통이 나쁜 건 아니고 그 당시 노예 주인들이 아마 그게 뭐 보통이겠죠. 그냥 뭔가 이제 심사가 뒤틀려가지고요, 자기 노예를 괴롭힌 거예요.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픽테토스를 막 괴롭히다가 점점점, 근데 이 에픽테토스가 좀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좀 풀릴 텐데, 에픽테토스 별로 그런 막 가혹행위를 당하면서도 별반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강도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꺾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에픽테토스에 다리를 꺾기 시작하는데, 에픽테토스가 이 다리를 꺾어서, 이게 UFC 같은 거 보면 빨리 탭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픽테토스가 뭐 죽겠다 소리 안 하고요, 어떻게 거기 뭐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가 부러지겠습니다. 막 다리 뻗고 있는데, 이거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부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더 화가 났죠. 그래서 더 확 꺾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러졌어요, 다리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에픽테토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보십시오. 제가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없었을 리는 없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생다리가 부러졌는데 당연히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 고통으로 울부짖는 대신에 그냥 이 고통, 아까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인지적 거리두기를 아마 실천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이 고통은 이 다리에 있는 거다. 그냥 이 다리에 있는 거다. 이 고통은 내가 그냥 좋다 나쁘다 판단 안 한다. 그냥 난 객관적으로 바로 다리 부러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에픽테토스가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인이 돼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늘 이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근데 이 에픽테토스의 대화록을 읽어보시면, 이 자기의 이 불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주 얘기합니다. 자기의 불구에 대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목발이나 이 부러진 다리는 내 몸한테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도 불편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도 창피할 것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 마음에 어떠한 방해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 다리에 있는 부상일 뿐이다. 그건 내 마음과 내 정신만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지적 거리두기와 또 객관적 표상의 어떤 기법과 연결되는 에피소드죠. 자, 세 번째 이제 마음관리법 세 번째는 스토아적인 수용입니다. 스토아적인 수용. 운명의 수레에 맞서지 말아라.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아마 지금도 들으시면서 이거 좀 내가 좀 나중에 발로 좀 재개해야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유명한 그 비유가 있거든요. 수레에 끌려가는 개의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마르크스도 사용했고 그 전의 스토아주의자들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레에 끌려가는 수레에 개가 묶여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개를 수레에 묶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가기 싫어갖고 막 버티는 개들이 있다. 막
막 버티는 개들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수레를 이 개가 지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수레의 방향을? 택도 없죠, 그렇죠? 그럼 그런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막 질질질질. 막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수레는 저 방으로 가니까 개가 질질질질 막 끌려가고 막 뒹굴면서 끌려가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끌려가냐는 거예요, 스토아주의자들은. 어차피 수레 방향 못 바꾼다는 게 개 한 마리가. 그러면 이 개가 수레 옆에서 수레와 보조를 맞추면서 수레가 가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면 아주 편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그 수레에 끌려가는 개 비유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운명의 수레에 맞서지 말라.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함부로 거스르면서 거기 저항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고 버둥거릴수록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꾸 가치 판단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라. 내가 있는 고통을 그 자체로 환영하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고통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실제로 지금 CBT 기법에서 CBT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저항하고 거기에 버티지 마십시오. 너무 버티지 말라. 고통이 주어졌다는 걸 너무 버티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너무 파동거리지 말라. 받아들여라.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오히려 그 고통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병과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히 우리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서 주사도 놓고 여러 가지 조치들 취하잖아요. 그 주사와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자연히 우리 인간을 이 세상 속에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놓는 그런 치료제, 예방주사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운명에 거역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섭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기르고 그 자신의 운명을 고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의 섭리에 고결하게 대응해라. 이게 세 번째 마음 관리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는 데까지 다 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겨라. 이것을 이제 스토아적인 그 유보조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토아적인 유보조항. 이건 뭐냐면요.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이제 글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운명의 신이 허락한다면, 또는 신의 뜻에 우리가 따른다면, 또 만일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답니다. 단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전투를 치를 때 어떤 방식의 전략을 짜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적에게 접근해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짜거나 할 때, 이럴 때 항상 이런 유보조항을 항상 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내가 계획한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유보제한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이 모든 계획한 일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이거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럴 때도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혹시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 내 마음속에 나 자신에게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일을 그르친 거죠. 내가 다 일을 그르친 거예요. 그러나 이 스토아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내가 100%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점을 인정하면 즉 내가 통제 불가능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일에든 유보장을 저렇게 달아놓으면, 만약 신의 뜻이 이것이라든가 만약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운 좋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다면이라든가 이런 유보장을 달아놓으면 설사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불운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힐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통제하지 못할 어떤 요인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핑계거리 만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냐?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런 유보조항을 단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 능력이 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붙일 수 있는 영예로운 자기 한계의 인정입니다.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자기 의지는 전혀 발휘할 생각 없이 그저 모든 책임을 외부에 있는 요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유보조항을 다는 사람은, 그건 실제로는 스토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유보조항을 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그런 사람만이 내가 모든 노력을, 내 모든 의지를 기울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걸 넘어선 영역은 이제는 신의 영역 또는 자연의 영역 또는 사회의 영역이다. 바로 그런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유보조항을 달 자격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신에 맡기라는 거죠. 최선 다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 신에 맡기지 마시고. 네. 그 다음 이제 5번째는 이걸 이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방주사를 놓자. 이것도 CBT 그런 현대적인 기법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예방주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예방주사.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것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뭘 합니까? 미리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좀 약한, 그걸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갖고 약간의 몸속에서 약간의 작용, 그런 반발 작용을 막 일으키고 약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고통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인 거죠. 이런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놔야 이제 진짜 큰 고통을 피할 수가 있고, 설사 그 고통이 와도 이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르크스 아울레스의 명상록을 읽어보면 또 이런 장면이 실제 나오거든요. 아침에 이 사람이, 하여간 재밌는 분이에요.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 명상 중에, 그러니까 늘 명상하라고 나와요. 아침에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늘 명상하라고 나오거든요. 늘 생각해라 자기 삶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영화에서 너무나 사기 캐릭터라는 거예요. 막 죽기 전에 너무 그거는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게, 꼭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일에만 몰두해갖고 가정이건 자식이건 친구건 다 내팽개치고 일에만 몰두하다가 죽기 전에 내 삶,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항상 명상하고 항상 자기 삶을 늘 생각하고 자기의 한계,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명상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아침에 명상할 때 이렇게 한번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오늘 오지랖 넓은 자, 배은 망덕한 자, 오만한 자, 기만적인 자, 시세 많은 자, 사회성 없는 자를 아마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항상 아침에, 항상은 아니고 가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터넷 보면은 막 이상한 고객들 와갖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진상 고객이니 뭐니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못 견디고 막 이러잖아요. 마르크스의 그런 때 그 방법은 그런 거 미리미리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아주 최악의 아주 그 진상 손님이 올 거다. 아주 그렇게 미리 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좀 바이러스 예방 주사를 미리 좀 놓으라는 거예요. 백신 주사를. 그러니까 저렇게 오늘 아마 이런 인간 만나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안 만나면 좋고 딱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 예상했던 거잖아요. 배은망덕한 놈이 오늘 만날 줄 알았어요. 예상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이제 그 미리 예방 주사를 놓으면 실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예상했으니까. 그래서 이 공포와 불안 앞에서 우리가 사실 쉽게 좌절하잖아요. 공포를 만나고 불안감이 느껴지면 좌절하기 좋잖아요. 쉽잖아요. 적절한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어떤 고통스럽고 어떤 두려운 일이 뭐 생길 수 있다. 나 닥쳐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미리 가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제임스 스탁데일이라는 그 사실 이제 그 미국 전쟁 영웅인데요. 이 스탁데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가 포로가 돼갖고 그 하노이 호텔이라고 부르거든요. 미군들이. 하노이 호텔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일종의 베트남 이제 월맹군의 그 첩보부대 같은 그거를 이제 별명으로 하노이 호텔이라고 부르는데 하노이 호텔에 끌려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문과 이걸 이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노이 호텔에 끌려가서 이 사람이 이제 더구나 장교 출신이니까 뭐 엄청난 고문도 받고 이 사람의 뭐 이야기 좀 보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막 고통을 받아요. 막 엄청난 고문과 뭐 가혹행위를 7년간을 이제 하면서 받으면서 버텼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서 이제 석방돼서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전쟁 영웅이 된 거죠. 미국 사람은 또 전쟁 영웅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7년의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텼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나는 스토아주의를 따랐다. 스토아주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스토아주의자였다. 스토아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인터뷰 하는데 그 이제 사회자가 물어봐요. 스톡데일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강인한 사람이 이렇게 버텨서 돌아왔는데 못 버틴 사람들, 같은 포로 생활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살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스톡데일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그거 뭐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인 사람들이었다. 낙관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설마 이제 이번 뭐 성탄절 때 나가겠지. 미국 풀어주겠지. 성탄절 지나가요. 부활절 땐 풀려나겠지. 부활절 지나가요. 그러면 추수감 감사절쯤 되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지나가요. 또 성탄절이 또 와요. 그럼 성탄절 요번에는 되겠지. 또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몇 번씩 자기 기대가 무너지면 이제 버티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버티지 못하더라, 더 이상. 나는 오히려 이 생활이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를 악물었다는 거죠. 더 큰 고통이 더 올 것이다, 몇 년 동안. 이게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풀어주겠지, 설마.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결국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제 그 신념을 갖는 것, 이거를 뭐라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신념을 갖는 거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눈앞에서 어떤 폭력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그런 멀리 그 막연한 미래의 성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기만하고 스스로 이 현실을 부정하는, 이것은 스토아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어떤 고통을, 더 강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 힘을 길러라, 그 힘을 길러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방주사를 좀 자주자주 놔줘라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움.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오늘은 진짜 정말 최악의 손님이 올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사람이 와도 내 예상이 딱 맞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즐거워할 수도 있죠. 이거 내가 예측한 대로 일이 되는구나, 더 즐거워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고통을 예방하는 예방주사를 놓자, 이겨내는 예방주사를 놓자. 이제 마지막 6번째 관리법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야,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많은 스토아주의자들이 롤모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롤모델. 아까 에픽테토스는 소크라테스였고요. 당연히 마르크스는 굉장히 많은 롤모델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또 선대 황제, 또 많은 또 아주 위대한 또 로마의 정치가들, 또 에픽테토스도 자기의 롤모델이고요. 소크라테스도 롤모델이고요. 많은 롤모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아주의자들, 다른 스토아주의자들도 그런 롤모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이제 이런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당연히 나의 롤모델인 소크라테스도 겪었을 텐데, 또 나의 롤모델인 에픽테토스도 겪었을 텐데, 이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황에서 에픽테토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 같으면 뭘 하라고 이야기해 줬을까? 이런 상황을 소크라테스가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라는 거죠. 자주 해봐라. 그러면 지금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은 역할 모델의 전례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지금 상황도 이게 버티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버틴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상황을. 나의 롤모델이 바로 이런 상황 버텼었구나. 그럼 이 사람이라면 나처럼 해서 이 상황을 겪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자, 특히 마르크스의 조언은 그런 마음속에 롤모델을 하나 두라라는 거죠. 이 롤모델은 하나를 꼭 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롤모델을 마음속에 담아두라.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이 롤모델이 꼭 위인이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내 가까운 내 친구가 롤모델일 수도 있고, 엄마가 롤모델일 수도 있고, 아빠가 롤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롤모델을 늘 마음속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아마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내가 롤모델로 생각한 사람이 어떤 덕을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 성품을 내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라. 그러면은 좌절을 이겨내는데 힘을 좀 더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마음관리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부분의 기법은 그 CBT, 아까 인지행동치료법에서 정말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번역한 그 책 자체가 바로
그 심리학자, 인지행동 치료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이런 그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치료 프로그램이 바로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들을 실제로 조언하고 있다. 온 사람들에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좀 나아지고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한번 실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라인홀트 니버라는 그 신학자가 그 얘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거든요.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신이시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사실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스토아주의의 통제의 이분법 원리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평온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데 뭔가 두렵고 뭔가 용기가 안 나고 하는 그런 일일 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용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리고 어떤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게 할 수 없는 일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걸 달라. 이건 니버는 신께 이런 것을 빌었지만 스토아주의자들은 바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토아주의에서는 사실은 스토아주의가 이런 어떤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하는 철학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스토아주의자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논리학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그 우주의 운행 원칙이라든가 법칙 이런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걸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아니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주를 연구했고요. 우리 생각을 정돈하기 위해서 논리를 연구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로 사실은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나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사실 소크라테스 얘기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늘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억지로 매달려서 상처받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소심하게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기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 이 스프링보다 엄청나게 무거운 게 이 스프링을 덮쳤는데 이 스프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찔러드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스프링 책임이 아닙니다. 그 용수철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 일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스토아주의 얘기예요. 또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 근데 또 내가 어떻게든 진짜 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능력에 닿는 일이라면 무너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좀 어렵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야지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조언을 따라서 내 능력 안에 있는 게 뭐고 내 능력 밖에 있는 게 뭔지 분별하는 그런 이성의 지혜를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드실 얘기가 정말 조금 근데 적어도 이거 실천한 사람이 분명히 적어도 한 사람은 있죠. 마르크스는 이렇게 실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실천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의심만 갖지 말고 이런 방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든가 또는 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너무 의심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그 비극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마르크스가 실제 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얘기가 다른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 얘기가 답니다. 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궁금하신 혹시 뭐 질문 그냥 아무거나 편하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스토이즘이 네. 로마 시대 그 굉장한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 스토이즘이 스토아 철학이 스토아주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는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사상 체계였는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그런 역사적인 어떤 팩트는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로마의 철학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스토아주의를 로마 시대의 철학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주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도 있고 뭐 관료들도 있고 뭐 황제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 이제 스토아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남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스토아주의를 에피텍토스가 스토아주의의 학교를 이제 세웠거든요. 아테네에서도 하고 저쪽 나중에 로마에 와서도 이 스토아주의를 가리키는 학교를 차려서 사실은 이제 에피텍토스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교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스토아주의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도 꽤 많았던 거죠. 그 시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이들이 뭐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뭐 중세 시대 때는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스토아주의가 로마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다 이 스토아주의자들이었나?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스토아주의가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계층에 상관없이. 뭐 부유하거나 또는 권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스토아주의를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은 이제 보시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좀 순종적인 철학 아닌가? 뭐 이런 거. 너무 그냥 순종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개 끌려가는 개 비유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아니 그건 걔는 그렇다 쳐도 우리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렇게 너무 뭔가 그 대세의 흐름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아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로마 특히 상류층 사람들이 이 고관대작들이 특히 이 철학을 좋아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치의 수단으로 좋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스토아주의에 따르면 그냥 수용하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여,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이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철학이 왜곡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단화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마 이 철학이 특히 권력자들이나 또 이 상류층 사람들한테는 아주 생각해 보십시오. 에픽텍토스 다리 꺾었는데도 반항도 안 하고 꺾었 내 다리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끝나면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스토아주의가 제일 편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토아주의의 어떤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라 이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이제 악용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이 철학이 조금 더 이 상류층 권력층에서는 이 철학을 더 보급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죠. 네. 좀 정확한 팩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로마 사회에서 스토아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오늘날 스토아주의가 부활한 건 확실해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스토아주의가 부활한 건 맞습니다. 지금 스토아주의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스토아주의 그 세션 같은 것이 뭐 일주일 뭐 2주간에 걸쳐서 막 열리고 거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그 인지행동 치료 여기에서도 이 스토아주의의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현대에서 스토아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토아주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책들도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책 한 권을 번역한 걸 우리 사장님이 또 어떻게 보셔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조금 각광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짧게 해주셨는데 대답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짧게 줘도 대답 이제 간략하게 이제부터 아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생각나시면 뭐 언제든 하십시오. 스토아주의 하면은 이제 좀 요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그 교과서의 굉장히 너무나 큰 폐해인데요. 옛날에 스토아주의 다 어떻게 배우셨나요? 스토아주의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에피쿠로스주의하고 항상 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주의는 금욕주의 이렇게 해서 막 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들은 굉장히 자기 이제 쾌락이나 욕망 같은 것을 억제하고 최대한 그 도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스토아주의자들이다. 쾌락주의자들이 막대먹은 놈들이다. 이거 막 그냥 분별 없이 쾌락을 즐기는. 근데 그 사실 두 설명 다 틀린 거거든요. 두 설명 다 실제하고 전혀 상관없고 사실 그런 이미지를 그 두에 대해서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중세 때 기독교 철학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이 큽니다. 기독교에서 좀 이제 쾌락이라는 쾌락적인 것들을 좀 억제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욕망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러면서 스토아주의에 대해서 좀 금욕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에피쿠로스의 그 쾌락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비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로 넘어오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깊어졌고 그래서 스토아주의는 뭐 참고 견디는 거다 무조건. 그리고 에픽텍토스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러나 사실 스토아주의에서 이 금욕이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읽어본 책에서도 한 세네 번이 제가 뭐 번역하면서도 읽고 뭐 했는데 어디에서도 금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은 못 봤어요. 스토아주의에 대해서.
스토아주의하고 금욕하고는 사실은 어떤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니 황제 철학자 이분도 아이가 13명이었다니까요. 결혼도 2번 하시고요. 그리고 뭐 황제로서 즐길 거 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주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황제로서 살게 됐다 내가. 내 운명이 황제라면, 황제로서 사는 삶이라면 그 삶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운명이 황제라면 황제로서의 삶도 살 줄 알아야 된다. 황제가 온갖 쾌락과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황제라면 황제로서의 삶도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건 그 처해 있는 곳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삶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인내하라, 참아라, 금욕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돈 벌어라? 막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겁니다. 또 어떤 성적인 쾌락 즐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자연이 부여한 선물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라든가 또 건강. 아까 우리 몸에 있는 건 그냥 몸의 거다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건강한 게 좋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좋죠. 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왕이면 많이 벌면 좋죠. 이런 걸 스토아주의가 막지 않아요. 단 그 스토아주의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내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내 통제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 전적으로 내 통제 안에 있지 않고 그것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만 좋은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안달복달하면서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 수련하고 열심히 즐기지만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온전하게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지, 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갈고 닦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자체로 좋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요즘 애들 얘기하는 정신승리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신승리라는 말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정신승리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내 정신,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게 바로 아파테이아입니다. 스토아주의에서 얘기하는 아파테이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스토아주의에서 아파테이아가 금욕을 통해서 얻는 그런 평정 상태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요. 그 외부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아파테이아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아파테이아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저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평정, 흔들림 없음, 동요 없음. 그게 바로 아파테이아이거든요. 이걸 정신승리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으로 언급되긴 하지만 정신승리라는 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정신승리는 어떻게 보면 저 칭찬해주는 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일어나가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하고 싶으신, 질문이 아니어도 다른 의견, 그런 거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또 좀, 그런 점도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내 운영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신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네. 사실 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힘들죠. 네. 그래서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 자연에 속한 그 일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왜 망하게 네. 이에 대해서 네. 하는 네. 네. 그래서 그 바다 그 수양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의 마음에서 수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딱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한테 이게 과연 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좀 실천해 보려고 좀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내하고 막 이제 싸웠어요. 막 싸우는데 이제 막 싸울 땐 정신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막 서로 끄집어내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옛날에는 한 번 싸우면 막 시간이 오래 가고 서로 그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읽은 다음에 의식적으로 정말 그런 걸 해봤어요. 이 상황을 내가 아니고 이 관련자가 아니고 제3자가 한번 본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 여기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건지를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시선을 바꿔보려고 마르크스가 자꾸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걸 자꾸 해봤어요. 그렇게 자꾸 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더니 이게 뭐 그냥 내가 미안하고 하면 끝나는 얘기구나 라든가 그냥 뭐 이거 갖고 뭐 더 시간 끌 것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고자 하는 게 마르크스도 이 젊을 때 이제 편지 주고받은 거 보면요 막 화내고 막 그래요. 막 편지 주고받은 내용 보면은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화내고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스승한테 막 혼나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화내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이런 방법을 오랜 동안 살면서 실천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거나 또 내가 한 번에 뭔가 그 탄력을 확 높일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천하기도 어렵고요. 한 번에 이 모든 규칙들을 다 실천하기도 어렵고 근데 다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 마르크스의 삶 자체를 살펴봤을 때 늘 이게 한 번에 모든 것에 어떤 그 답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방법들을 어렵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탄력성이라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어떤 상황이 현실적인 조언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삶을 지금 당장의 이 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내가 이 탄력 회복성을 조금씩 길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걸로 하여간 이 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오셔갖고 뭔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어야 됐을 텐데 하여간 뭐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보다 엉터리야 라고 오늘 생각하시